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입니다.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명여대 식영과에서 겸임교수하고 있고 또 영양 관리하는 회사도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먹는 모든 것을 책임져 드릴 그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신장 쪽에 네네네.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신장 쪽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런 것도 네. 관심이 많으시는데 사실 신장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에 모든 최종 배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 신장을 가지고 나의 모든 먹는 걸 대사하고 마지막 찌꺼기 배출까지 완료가 되어야 내 몸의 대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신장이 지쳐가는 상태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신장이 같이 부가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이 올라가면서 신장병에 대한 유병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요즘은 젊은 신장병 환자가 많아요. 신장병 환자들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시니어만을 위한 질환이 아니라 20대, 30대 분들도 나 체중 체크하는 것처럼 신장 수치 어떤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나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일단 찌꺼기를 배출하고 여과하는 작용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건데요. 사실 신장이 단독으로 노는 기관이 아니라 이름도 보시면 신장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역할과 작용, 신장의 역할과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심각해지면 심혈관 질환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당뇨병도 내가 생기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에게 신장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신장이 좀 건강해지려면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2대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 두 개만 잘 관리를 하시면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고 또 신장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장 질환은 한 번 시작되면 그냥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위험군이다, 당뇨 위험군이다 경고를 들으면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하면서 다시 정상 수치로 돌이킬 수 있는데 신장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거죠. 그럼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유일하고도 아주 중요한 게 식사 관리인데요.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소금 섭취.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랑 같아요. 나 저염식 먹는 거 그리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요즘 보통 머슬업 할 거야 그 단백질 엄청 많이 드시고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단백질 챙겨 먹어야 근 감소증 안 온다 하면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굉장히 신장에 무리가 가는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적정량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세 번째는 인과 칼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대사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지만 신장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미량 영양소 그걸 잘 적정한 양만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신장병 환자들에게 제가 적정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참 죄송한데 대체 적정량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단백질의 적정량은 쉽게 탁구공 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탁구공을 생각하시면 딱 그냥 그 정도 양만큼 내가 한 번 먹을 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한국인 성인한테서는 적정한 양에 해당할 수 있어야 칼륨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솔루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신장병 환자분들의 문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저희가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이라는 책인데 사실 콩팥이라는 게 우리 신장을 부르는 순우리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 보시면 사실은 이 콩팥병이라는 게 제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랑 평생 같이 가는 상태예요. 저는 심지어 질환이라고도 딱히 부르고 싶진 않아요. 콩팥병의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콩팥병을 진단을 받으시기
하시게 되면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여태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견과류 맨날 좋다고 몸에 챙겨 드셨죠? 흰밥보다 잡곡밥 더 좋다고 생각하고 챙겨 드셨죠? 빵도 뭐 심지어 흰빵보다 잡곡이 들어간 빵이 좋다고 생각하고 드셨을 텐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콩팥병 환자에게는 반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단백질도 소량씩 잘 나누어서 적정량 드셔야 되고 견과류 인칼륨이 많아서 그렇게 안 챙겨 드셔도 되고요. 잡곡밥도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흰밥이 낫고요. 빵을 선택하실 때도 잡곡빵보다 오히려 흰빵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류도요. 너무 많이 먹으시면 애매해요. 애매하다 함은 우리 나물 몸에 좋다고 막 열심히 많이 드시잖아요. 신장병 환자는 나물 많이 드시면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알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 이벤트가 바로 신장병을 진단받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고기는 고기로 취급 안 한다는 분들 많으시지만 신장병 진단 받으시면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런 조리법보다 사실 물에 빠진 게 훨씬 좋아요. 고기도 물에 삶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보쌈이나 수육이나 그런 메뉴들이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선택하셔서 잘 삶아서 드시는 조리법이 좋고 채소도요. 볶아가지고 먹고 하는 것보다 물에 좀 데쳐서 담가 놓았다. 그랬다가 한번 살짝 저염으로 묻혀서 드시는 그 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칼륨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용해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양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양념은 무조건 저염입니다. 저염이라고 하면 맛없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사실 맛 없어요. 그렇게 저염으로 드시면. 그런데 이 맛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고 기술이잖아요. 저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무슨 장으로 끝나는 거 많이 안 쓰는 게 저염인데 그럼 뭐 딴 거를 써야 맛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좋은 식초, 레몬즙, 좋은 카레가루, 염분이 낮지만 나의 입맛에 또 다른 킥을 줄 수 있는 양념을 쓰시면 좀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저염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좋은 식초가 어떤 게 좋은 식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배신감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모든 좋은 식재료는 사실 가격과 비례하거든요. 비쌀수록 좋다는 예, 식초는 사실 비쌀수록 좋은데 비쌀수록 좋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게 아니라 뒤에 성분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언가 이거를 인공적으로 발효를 했거나 하는 거 말고 자연 발효로 끝까지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 추가적인 당의 애돈 없이 나온 식초가 좋은 식초죠. 그럼 발사믹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나요? 발사믹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발사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 발효된 식초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늘은 어떤가요? 마늘은 좋은데 마늘을 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하루에 한 줌씩 드실까 봐 이게 또 감이 너무 좋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건 적정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곰이 사람 되려고 마늘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한 번 드실 때 한 2쪽, 3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마늘 드시면 속이 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늘의 성분 중에 속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신장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사하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가려야 되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인데 마늘도 좋다고 해서 생마늘 막 이렇게 드시면 그렇지 않아도 약간 식욕과 밥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속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올리브유 같은 데 잘 구워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콩팥을 좀 잘 관리하고 싶으면 네. 절대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은 우선 너무 가공이 많이 된 거. 이거는 사실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이 일단 절대 피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가공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상상해 볼 때 공장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당근을 먹겠다? 그럼 밭에서 농부 아저씨가 기르고 그거를 캐서 유통하는 업자가 마트까지 갖다 놓으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얘는 공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햄 이러면 뭘 잡아서 갈아서 모든 과정이 공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이 햄을 좀 더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한 혹은 더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더 반짝거리게 하기 위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벌어지는 단계가 최소화된 것이 사람한테 좋은데 그것이 특히 신장병 환자한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은 우선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칼륨 식품은 슬프지만 녹색 잎채소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그래서 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모든 채소는 우선 고칼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고칼륨 채소이지만 사실 내 몸에 필요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채소를 사서 찬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고 그러면 이 칼륨이 수용성으로 용해되고 또 다시 한번 나물 조리하듯이 데쳐요. 그러면 끓는 물에서 다시 한번 칼륨이 용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드시는 것은 고칼륨인 채소를 중칼륨이나 저칼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음료는 색깔 짙은 음료는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콜라, 이런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런 음료들은 인 함량이 높아요. 음료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인이라는 영양소가 여러 첨가물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인 함량이 높은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도 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색깔이 짙은 탄산음료일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제로는 대체당을 썼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도 신장병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 식단을 챙기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3끼나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를 매번 똑같은 걸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시면 하루 식단을 꾸릴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게다가 저는 또 이 음식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신장에 좀 고민이 많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네, 사실 신장병에 걸리면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재미가 먹는 재미인데 그 먹는 재미를 많이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슬픈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신장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건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도 너무 많이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 상태에 대한 관리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개를 잘 밸런스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쏙쏙 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도 꼭 필요한 것 잘 얻어가시고 실생활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2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 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다들 이제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어디 낙상 이렇게 해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식사를 장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근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의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커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시세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새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근본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에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정해두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등의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1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겐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래 하면서 약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류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을 따라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 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커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릎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근육이죠. 저희가 이 무릎 통증에 대한 원인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요즘 들어 가장 크게 무릎 통증을 발생시키고 있는 원인으로는 근육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체중 자체가 증가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 체중 자체를 줄이라고 하냐? 정말 단순한데요. 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의 몸은 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게 됩니다. 몸의 이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릎이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체중을 지지하는 부담은 무릎에서 느껴지는 것의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체중 1kg를 감량을 하게 되면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은 체감상 3kg에서 5kg 정도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에도 무릎이 아프거나 서 있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 혹은 걸어 다닐 때에도 무릎이 아프다 하신다면 그때는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왜 권장을 하지 않느냐? 단순합니다. 저희가 앉아만 있어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으면요 저희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걷거나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할 때 나는 통증은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럼 누구라도 운동을 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바닥에 앉는 생활이 저희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서 앉아서 진행하는 모든 자세는 무릎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쪼그려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무릎을 대고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자세는 다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상생활을 진행하실 때 기능적인 신발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 멋지거나 예쁜 신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두라든지 힐이 있겠죠. 그런 신발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관절에 부담을 주니 쿠션감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 방법이거나 조금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단순히 운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진행했던 운동의 강도가 너무 높거나 잠시 무릎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운동을 해서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한번 통증이 생기시게 되면 또다시 운동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통증은 더 심해지겠죠.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가 없는 만성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해결을 하다 보면 만성적인 통증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로는 보통 근육으로 좀 봅니다. 무릎 주변부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근육 자체는요. 무릎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걷거나 점프를 하거나 모든 행동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과 같은 존재로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통증 또한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중장년분들을 위해서 스쿼트 동작을 바꿔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를 두고 거기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인 것이죠. 식탁이나 책상에 의자가 있으시다면 의자를 활용하셔서 몸 뒤에다가 의자를 배치해 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주신 채로 씁니다. 손은 앞쪽으로 쭉 뻗어 주시고요. 손을 뻗는 이유는 척추 자체를 곧게 펴기 위함입니다. 척추가 세워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 어깨가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자,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는 좀 천천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근육이 늘어날 시간도 줄어들 시간도 없는 것이니 관절을 쓰게 됩니다. 속도를 좀 천천히 조절하셔서 관절이 아닌 근육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 관절을 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쪽에 많은 힘이 요하게 되는데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통증 또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이제 매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 누워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난이도가 꽤나 높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근육 자체를 인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피게 되면 허벅지 앞쪽 근육에는 힘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다리를 폈는데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이 운동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운동 동작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선 근육이 좀 쓰여져야 됩니다.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 자체를 먼저 한번 쭉 펴보십시오. 핀 상태에서 내가 이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만져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좀 딱딱해졌을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말랑말랑하다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 자체의 근육의 신경계가 완전히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분명 그 상태까지 가셨다면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문가 중에서도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시니어분들께서도 운동을 하고 싶으시지만 배울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한 분이 먼저 하셔서 좋은 효과를 먼저 나타나게 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소개로 이제 좀 찾아와 주시게 되시는 거죠. 이러한 연령층이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사실 시니어 분들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들 찾아와 주십니다. 60세부터 65세 구간의 회원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이 근육의 신경 자체가 제가 죽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은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근육의 신경 자체가 어디 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신경 자체를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뇌에서 보내는 그 신호와 근육의 신경계가 잘 만나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인지시켜 드리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평가 동작이 운동 동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려서 이 앞쪽에 힘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인데 단순합니다. 손가락으로 조금씩 건드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손가락으로 건드려 주셔서 이쪽에 힘을 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육성으로 말하면서 이 근육 자체를 쓸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육성으로 여기 앞쪽에 힘이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혹은 이제 같이 만지면서 여기가 조금은 딱딱해지신 거 느껴지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피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신경을 조금씩 깨우고요. 앞쪽의 신경이 깨어난 이후부터 근육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난 이후부터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남이래역이라고 하는 역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남이래라고 하면 많이들 생소하실 수 있으나 남이래역 8번 출구 나오시면 저희를 맞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게도 현재 모든 예약이 다 마감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받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연락을 주신다면 대기 인원만 조금은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셔도 괜찮다면 상담 요청을 주셔도 되시고요. 오시게 되면 저희가 고정적인 수업 타임을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무료로 체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배우러 갔을 때 아셔야 하는 것이 당일에 등록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재활에 대한 영역,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염려해서 운동을 하러 오셨다면 못해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루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를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그런 센터를 고를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것처럼 체험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한 곳만 받지 마시고요. 못해도 3곳은 받아보세요. 3곳을 받아보시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수업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분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르시고 체험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신장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칼륨을 많이 먹어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막상 신장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미역이 사람들이 진짜 자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먹죠. 이런 해조류 중에서는 미역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미역의 효능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우리 낳고 뭐 드셨게요, 다. 미역국 드셨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되게 전통적으로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산후조리를 할 만큼 사실 미역을 엄청 신봉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역을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도 할 만큼 아주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미역이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선조들이 생각할 만큼 미역이 아주 영양 덩어리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그 피를 좀 이렇게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류인가요? 네, 그렇게도 생각들을 하시지만 미역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3대 미역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미역은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고요. 음, 칼륨 함량이 높고요. 요오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3가지의 영양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와 상관이 없으시더라도 칼륨 함량이 높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좋고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체중 조절이나 뭐 포만감을 주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미역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칼로리는 엄청 낮거든요, 미역이. 그래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재료죠. 그래서 요오드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내 갑상선에서부터 분비되어야 되는 모든 호르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도 미역이 도움이 되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포만감을 더 많이 일으켜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포만감을 주는 이제 요인이 식이섬유 때문인 거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똑같은 그람수의 미역과 똑같은 그람수의 소고기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칼로리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는 훨씬 높은 재료인 거죠. 그걸로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니 당연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죠. 미역이랑 좀 조합이 좋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재료에 대해서만 내가 불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짝꿍이랑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따뜻한 요리로도 너무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미역국, 미역죽 뭐 이런 따뜻한 요리도 너무 좋고, 미역냉국 이런 것처럼 차가운 요리도 미역이랑 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내가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해조류죠. 방금 그 말씀하실 때 미역국, 미역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역죽으로 먹었을 때 이런 이점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미역국도 아니고 미역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미역죽은 말 그대로 미역과 쌀을 푹 끓여낸 이제 죽요리잖아요.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될 때 함께 변비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 미역은 일단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고 변비 해소에 아주 탁월한 재료이기 때문에 미역죽은 어르신들의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역 자체가 엽산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신경 기능, 뇌 기능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면 또 엽산이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역죽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 흡수율은 올리면서 식이섬유도 부드럽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엽산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줄 수 있고 좋은 메뉴죠. 근데 이게 미역죽 같은 걸 먹으면은 좀 네. 비린내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조류를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비린내, 비린내라고 하는 그 해조류만의 독특한 냄새에
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역죽도 그렇고 미역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그들이 말씀하시는 비린내라는 걸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미역을 만약에 쓰실 거다 그러면 잘 불려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걸 잘게 썰어서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데 볶으면 그 비린내라고 하는 그 냄새가 확 하고 한번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죽을 끓이시면 훨씬 고소하고 풍미가 좋은 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미역죽에 좀 넣으면 좋을 만한 게 마늘 같은 건 좀 어떤가요? 마늘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비린내를 날리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마늘도 좋고 뭐 간을 마지막에 하실 때 소금 간도 깔끔하게 너무 좋고요. 아니면 국간장이나 멸치 육수를 쓰시거나 하는 유로 소금이 아닌 다른 간을 가미할 만한 재료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풍미가 조금 더 배가 된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미역은 요오드가 많아서 좀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미역도 적정 섭취량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미역을 굉장히 과량 섭취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역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갑상선이 안 좋아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 미역을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갑상선 관련된 수술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량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이신 분들은 뭐 우리가 먹는 것 정도의 미역 양이면 또 크게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좀 미역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데요. 미역에도 칼륨이 높잖아요. 근데 신장 질환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칼륨인데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우리가 또 칼륨을 많이 먹으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근데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칼륨이 너무 많은 재료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미역도 칼륨이 높은 재료이다 보니까 신장 질환이 오기 전처럼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녹색 채소와 마찬가지로 미역을 충분히 한번 팔팔 끓여서 그 물은 버리고 한번 끓여낸 미역으로 죽을 끓이시거나 국을 끓이셔서 드시면 칼륨 함량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죠. 근데 미역은 칼륨 함량이 높은 거를 빼고는 뭐 식이섬유 함량도 높고 또 엽산 함량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적정 양으로 지켜서 드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 것은 맞아요. 미역죽을 한번 제대로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좀 먹어볼 수 있나요, 지금? 그럼요.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또 한번. 전문가가 있나요? 전문가가 있죠. 그분. 한번 전문가가 있잖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역죽을 알려주신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역죽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역죽은 엄청 간단합니다. 1번, 밥을 만든다. 2번, 미역국을 만든다. 3번, 이 두 개를 적정량을 넣고 끓인다. 너무 간단하죠. 미역국은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1인 분량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 상태에서 밥을 말아 드셔도 맛있어요. 미역국이에요. 일반 미역국보다는 미역량이 한 3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느 정도 넣고 미역은 어느 정도 넣고 그리고 소스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치킨 소스. 치킨 스톡 네, 맞아요. 거죠?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양을 넣으면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냥 물 1컵 반 정도. 물 1컵 반? 그리고 아까 그 치킨 스톡 1티스푼 정도. 1티스푼이요? 네,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직접 드셔보시면 알아요. 짜요.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조절하시면 되죠, 뭐. 적당한 간으로 나는 좀 싸게 먹는다? 그러면은 좀 더 드시고. 혹시 나는 치킨 스톡이 집에 없고 네. 집에 있는 재료로만 네.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원초적인 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집에 멸치랑 다시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트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멸치랑 다시마, 새우 이런 걸 가지고 육수를 끓여가지고 보관해서 나중에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오래 뒀더니 얘가 또 상했어.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준비를 하세요. 근처에 마트에 팔아요. 아니면 쿠팡에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을 저는 들기름에 살짝 볶아요. 살짝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푹 끓이는 형태거든요.
들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지. 들기름량 한번 조정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네. 보통 셰프님은 한 스푼 정도 넣으시나요? 네, 1인분 했을 때, 네, 한 스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한 3, 40분 정도 푹 끓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약간 미역의 풋내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역국이 푹 익힌 그런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약간 약불에서 계속 끓여줬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만 준비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붓고 음, 밥을 이 죽밥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같아요. 죽밥으로 하면.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요.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고 이게 한 공기 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반 공기도 안 되는 분량, 한 3분의 1 공기 분량으로 밥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스푼 정도 넣으신 거죠? 이걸로 2스푼은 좀 애매하죠? 이게, 네.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이, 그램으로 하면 300g 정도 넣긴 하는데,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미역국 양이랑 밥 양이랑 보면 한 1대 1.5 정도? 1대 1.5. 예, 미역국이 좀 많아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적은 양의 밥죽을 넣고 끓이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